서울의 겨울은 잔인했다. 매서운 바람은 코끝을 베고 사람들의 어깨는 자연스레 움츠러들었다. 인사동 거리는 여느 때처럼 붐볐지만 그 누구도 구석에 웅크린 13살 소년을 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보았지만 보지 않는 척했는지도 모른다. 민주는 낡은 후드티에 얼룩진 바지를 입고 양말도 없이 운동화를 신은 채 구석진 돌계단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깨진 컵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덜렁거렸다. 손은 시려웠고 배는 하루 종일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삼촌, 밥 좀 주세요. 그가 작게 읊조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선을 돌렸다. 어떤 이는 핸드폰을 쥔 채 민준을 힐끗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한숨만 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란이 시작됐다. 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긴 장사하는 가게 앞이야. 한 남성이 고함을 지르며 다가왔다. 그는 이 지역 카페의 주인으로 보였고 손에는 검은 앞치마가 걸쳐져 있었다. 그의 뒤에는 직원으로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다. 그냥 여기 잠깐만. 꺼져, 이 더러운 놈아. 우리 손님들 보게 이 꼴을 하고 있으니 장사 망하잖아. 그는 민준의 컵을 발로 차버렸다. 동전들이 돌바닥에 튕겨나갔고 민준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들을 주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발길질이 다시 날아들었고 그는 땅바닥에 넘어져 어깨를 부딪혔다. 사람들은 이제서야 멈춰섰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고 몇몇은 조용히 등을 돌렸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모두가 바빴다. 모두가 피곤했다. 그리고 누구도 낯선 아이 하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고통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치욕과 외로움이 더 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순간 어디선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시죠.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짙은 회색 머리에 낡은 가죽 가방을 맨 중년 남자. 그는 천천히 민준과 가게 주인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이 아이가 당신 가게 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손님에게 폐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조금의 온기와 관심을 구했을 뿐이에요. 가게 주인이 당황한 듯 소리쳤다. 뭐요? 당신은 누구길래 참견입니까? 제 이름은 박현수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아이처럼 길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 자체가 멈춘 듯 조용해졌다. 누군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영상 촬영하던 이들도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박현수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괜찮니?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불신과 놀람, 그리고 어렴풋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박현수는 가방을 열어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조심스럽고도 단단했다. 이 책은 희망의 씨앗이라는 이름이야. 나도 길에서 처음 이 책을 읽었고 내 삶은 달라졌단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 책을 받았다. 그는 책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저 품에 꼭 안았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어색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혹시 배고프니? 네. 가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때? 그렇게 두 사람은 인사동의 군중 속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고 누군가의 신뢰를 느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는 희망의 씨앗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책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민주는 보호소에서의 첫 아침을 낯설게 맞이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겨울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그 따스함이 마음까지 닿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따뜻한 침대, 포근한 이불, 식당에서 내어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 그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간단한 건강검진이 있고 오후엔 독서교실이 있어. 잘 따라올 수 있겠지? 그를 처음 데려온 자원봉사자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말수가 적었고
주변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했지만 지은 앞에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보호소 내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교실이 열렸다. 아이들 각자 책을 한 권씩 골랐고 민주는 늘 품에 안고 다니던 희망의 씨앗을 꺼냈다. 이미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몇 장은 접혀 있었지만 그 책은 여전히 그의 전부였다. 그 책 누가 준 거야?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물었다. 한 아저씨가. 뭐가 그렇게 좋아? 민주는 대답 대신 책을 꼭 껴안았다. 그는 아직 책을 끝까지 읽지 못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무언가 따뜻하고 단단하고 자신을 놓지 않는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 글자를 다 읽게 되면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가왔다. 혹시 나랑 같이 읽어볼래? 저 잘 못 읽어요. 괜찮아. 하나씩 천천히 하면 돼. 그날부터 지은은 매일 저녁 민준과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 페이지를 넘기는데도 한참이 걸렸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고 모르는 표현은 노트에 적었다. 지은은 인내심을 가지고 도와줬고 민주는 어느새 글자의 리듬을 익히기 시작했다. 책 속엔 짧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다. 할머니가 만든 소박한 밥상, 아버지를 기다리는 소년,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씌워준 낯선 사람. 각 이야기 끝엔 간단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된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씨앗이 된다. 민주는 그 구절들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어느 날 책을 덮고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이런 말들 진짜일까?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이 믿는 순간부터 진짜가 되는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일기를 썼다. 맞춤법은 틀렸고 문장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오늘 지은 누나랑 책을 또 읽었다. 거기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나왔다. 나는 그 문장을 믿고 싶다. 정말로.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글을 더 잘 읽게 되었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천천히 단어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보호소 안에서 그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아이로 알려졌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 도서관에서 발표회가 열려. 각자 좋아하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야. 혹시 너도 해볼래? 민주는 당황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그것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 책이 나를 도와줬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며칠간 망설임 끝에 민주는 발표를 결심했다. 행사 당일 그는 작은 단상 앞에 섰다. 손에는 희망의 씨앗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두근거렸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했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에요. 이 책은 누군가가 저한테 준 책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넌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줬어요. 전 그 말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믿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저처럼 누군가가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마친 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지은은 눈시울을 붉혔고 몇몇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주는 책 속에 작은 쪽지를 끼워 넣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이제 알았다. 이 책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건너가는 씨앗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씨앗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시 건네줄 차례라는 걸. 민주는 14살이 되었다. 보호소에서의 생활도 어느덧 익숙해졌고 읽고 쓰는 일도 자연스러워졌다. 여전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고 또렷했다. 민준아, 방학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해볼래? 지은이 말했다. 너 요즘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니까 해볼 만할 거야. 민주는 순간 주저했다.
보호소 밖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고 특히 어른들과 마주하는 건 겁이 났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계속 보호소 안에만 있을 건가?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일이에요? 홍대에 있는 작은 분식집인데 평일 낮에 설거지랑 정리 도와주는 일이야.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셔. 며칠 후 민주는 지은과 함께 분식집을 찾았다. 가게는 작았지만 정겨웠고 김밥과 떡볶이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있었다. 너가 민준이구나. 주인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김숙자야. 편하게 숙자 이모라고 불러. 그날부터 민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보호소 아침 청소를 돕고 10시쯤 버스를 타고 홍대로 향했다. 분식집에서는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쓰레기를 버리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어떤 일보다 진지하게 임했다. 외는 눈치도 빠르고 손도 야무지네. 숙자 이모는 가끔 손님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성실한 애 드물어. 손님 중 한 명은 항상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식사를 하곤 했다. 어느 날 민주는 그 손님의 테이블을 치우다가 우연히 그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을 보았다. 인생은 길을 만들며 걷는다. 어느 날 그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민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너 책 읽는 걸 좋아하니? 민준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권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인데? 희망의 씨앗이요. 남자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책, 나도 예전에 읽었지. 아주 오래전에. 아직도 기억나. 그 책을 읽고 나도 조금은 달라졌던 것 같아. 민주는 처음으로 책에 대해 타인과 진심을 나눈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혹시 너도 글을 쓰니? 아직은 잘 못 쓰지만 가끔 일기를 써요. 그냥 제가 느낀 거, 생각한 거.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만년필이야. 지금은 잘 쓰지 않아서 너에게 주고 싶어.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받았다. 이걸로 너의 이야기를 써봐. 너의 생각, 너의 길. 그날 밤 보호소로 돌아온 민주는 자신이 받은 만년필을 조심스레 꺼내어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분식집에서 한 손님이 나에게 펜을 줬다. 나는 아직 글을 잘 쓰진 못하지만 이 펜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다. 그는 희망의 씨앗책을 옆에 두고 펜을 쥔 손으로 글을 썼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전까지는 책 속 문장에 감동만 했던 소년이 이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저 언젠가 책을 쓰고 싶어요. 지은은 놀라면서도 기쁜 듯 웃었다. 정말, 어떤 책? 저처럼 힘들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해주는 책이요. 누군가 저에게 그 말을 해줬듯이. 그 말에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아, 넌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이제 민준에게 희망의 씨앗은 단지 받은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진짜 씨앗이 되었고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언젠가 그 씨앗은 나무가 되어 누군가에게 그늘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고 있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책 한 권을 건네줄 수 있으리라. 민준이 보호소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15이 된 그는 이제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청소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숙제도 스스로 챙겼고 분식집 일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민준아, 너 요즘 무슨 생각해? 지은이 물었다. 그냥요. 다들 고등학교 다니잖아요. 저는 언제쯤 진짜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너처럼 보호소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정규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신에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어.
열심히 준비하면 너도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은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우리 같이 준비해보자. 그날부터 민준의 하루는 조금 더 바빠졌다. 아침에는 분식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보호소 내 자율학습실에서 공부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그 모든 과목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책상 옆에는 언제나 희망의 씨앗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끔 집중이 안 될 때 책을 펼쳤고 그 속 문장을 소리내어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내가 걸어온 길이 험했다면 그것은 내가 멀리까지 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모든 날이 평탄하진 않았다. 어느 날 분식집에서 손님과의 대화 중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그 손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애들은 다 똑같아. 고생 안 하고 쉽게 가려 하잖아. 검정고시? 그걸로 뭐가 되겠니? 그 말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쉽게 판단할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모르듯 나도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는 더 열심히 공부했다. 지은도 야간 학습을 도와줬고 보호소 선생님들도 문제집을 챙겨주었다. 조금씩 점수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당일 민주는 새로 산 단정한 셔츠를 입고 시험장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응시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숨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부분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민주는 잠시 위축되었지만 가방 안에 책을 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내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시험은 어렵고 길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풀었다. 결과 발표까지의 2주는 지옥 같았다. 민주는 잠도 설쳤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호소 컴퓨터 앞에서 지은이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결과 나왔어. 민준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거기엔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합격.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는 울고 싶지 않았지만 감정은 이미 넘쳐나 있었다. 정말 된 거예요? 지은은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민준이는 해냈어. 그날 밤 보호소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분식집의 숙자 이모도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다. 나는 이미 될 줄 알았지. 우리 민준이 얼마나 성실한데.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민준은 수줍게 웃었다. 그리고 혼자 방으로 돌아온 후 그는 희망의 씨앗 책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책을 읽던 아이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미래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다. 삶은 정해진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자신에게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해준 건 바로 책 한 권이었다. 민주는 대학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메일을 다시 확인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메일 속 단순한 문장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정말 가는 거구나. 대학. 보호소의 식당에서는 간단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민준아, 넌 이제부터 진짜 너만의 길을 걷는 거야. 무서울 수도 있지만 내 안엔 이미 충분한 힘이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싸고 지방에 위치한 국립대학교 기숙사에 입소했다. 책 몇 권, 노트북,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언제나 함께했던 희망의 씨앗책. 기숙사 방은 낯설고 차가웠다. 룸메이트는 밝고 활발한 도시 출신 학생이었다. 서울 사람도 아니고 보호소 출신이야. 처음 며칠간 민주는 말을 아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혼자 식사를 했다. 동기들은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다. 민준이는 좀 조용하지? 배경이 좀 특별하다더라. 검정고시 출신이래. 와, 대단하긴 해. 그들의 말은 칭찬 같기도 하고 동시에 경계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외로웠다. 하지만 그런 밤마다 그는 침대 옆 작은 전등을 켜고 희망의 씨앗을 펼쳤다. 책장에는 여전히 연필로 밑줄 친 문장들이 살아있었다. 모든 문은 한 번쯤은 닫히지만 문을 두드리는 용기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연다. 그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어. 나는 여기까지 걸어왔고 계속 나아갈 거야. 점점 그는 학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조별 과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았고 발표도 준비했다. 교수님은 그의 논리적인 사고력과 성실함에 감탄하며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한 글쓰기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이번 과제는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진실되고 솔직하게 여러분만의 목소리로. 민주는 며칠간 고민했다. 자신의 과거를 얼마나 써야 할까? 어디까지 솔직해질 수 있을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써내려갔다. 거리에서 겪은 모욕, 인사동에서의 그날, 희망의 씨앗을 봤던 순간,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 제목은 단순했다. 내 인생을 바꾼 책 한 권. 며칠 후 교수는 민준을 부르더니 에세이를 꼭 출판하라고 권유했다. 이 글은 단지 잘 쓴 글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준 씨,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줘야 합니다. 민준은 처음엔 주저했다.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일까? 하지만 지은과 통화하면서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그 이야기를 감추지 마. 너는 그걸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결국 그는 교수님의 조언을 따라 대학 내 온라인 매거진에 글을 투고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다. 댓글에는 감동적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 글을 읽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말들이 쏟아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에세이를 기반으로 책을 내자고. 그는 책상 위 희망의 씨앗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누군가의 씨앗이 될 차례인가. 그는 출판 계약서에 서명하며 펜을 든 손을 잠시 멈추었다. 마음속에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었다. 이 책은 내게 희망을 준 누군가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 글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민준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제목은 단순했다. 거리에서 읽은 한 권의 책. 책 표지에는 인사동 골목 어귀에 쪼그려 앉아 책을 들고 있는 소년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 위로 밝은 햇살이 스며드는 듯한 디자인이었다. 출판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출간 직후 SNS와 온라인 서점 리뷰를 통해 반응이 급격히 번지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이에게도 꼭 읽히고 싶은 책입니다. 민주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든 반응을 읽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방송국에서는 교양 프로그램 출연 제안도 했다. 심지어 유명한 앵커가 그의 책을 올해의 추천 도서로 소개하면서 판매량은 더 급증했다. 그러나 민주는 여전히 소박했다. 보호소 시절부터 함께한 물건 몇 가지 외엔 별다른 것을 갖지 않았고 강연 요청이 많아졌어도 최대한 자신의 목소리로 진심을 전달하려 했다. 첫 강연은 서울시립고등학교에서 열렸다. 그냥 진솔하게 말하면 돼요. 지은이 그를 무대 뒤에서 응원하며 말했다. 강당에는 약 2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민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하나하나의 단어가 또렷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인사동에서 맞았던 일, 희망의 씨앗을 받았던 날, 검정고시와 대학 입학까지의 여정을 차근차근 풀어냈다. 이 책은 저를 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 그 책 한 권은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저도 여러분에게 건네고 싶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몇몇 학생이 눈시울을 붉힌 채 다가왔다. 형,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책 한 권 사서 친구한테 주고 싶어요. 그날 이후 강연 요청은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다. 지방 소도시의 청소년 센터, 재활치료 중인 청년들이 모인 쉼터,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민주는 유명세보다는 도달해야 할 마음에 집중했다. 하지만 모든 게 따뜻했던 건 아니었다. 어느 날 포털 사이트의 기사 댓글 중 눈에 띄는 글이 있었다. 또 불쌍한 척 스토리로 책 팔아먹는군. 고작 검정고시 출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밤이 깊을수록 그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동정심으로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자신이 점점 희망의 상징으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강연장마다 박수와 응원의 말이 쏟아졌지만 그 속에서 민주는 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 불편함은 어느 강연장에서 터졌다. 한 청년이 질문 시간에 손을 들었다. 형은 이제 성공했잖아요. 더 이상 우리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우리 이야기를 한다는 게 솔직히 좀. 청년은 말을 흐렸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느끼는 거리감과 분리감.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꺼내 펼쳤다. 너는 너의 과거를 부정하지 말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강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입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형은 우리랑 달라졌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누군가가 제게 희망을 건넸고 이제 그 희망을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원고 없이 이야기를 풀었다. 실수도 있었고 몇 번이나 말을 고르느라 멈췄지만 관객들은 더 조용히 더 깊이 귀를 기울였다. 그 이후 그는 강연자가 아니라 경청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했다. 매 강연마다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과 포옹하고 때론 손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누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 민주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낡은 거리, 비 내리는 인사동. 그날의 소년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책을 건넨 사람의 얼굴은 흐릿했다.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가을 공기가 폐속 깊이 들어왔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찾아야 할 때야.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방송 출연과 강연 일정을 잠시 미루고 몇 해 전부터 기록해 둔 단서를 정리했다. 박현수.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이름. 처음 책을 건넨 그날 아저씨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었다. 민주는 출판사와 기자, 사회복지사 지인들을 통해 사람을 수소문했다. 박현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요. 나이대라도 알면 좋을 텐데. 정보는 쉽게 모이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예전에 강원도 정선에 있는 산골 마을에서 은퇴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조용히 책 나눔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이름이 박현수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은 민준에게 불쑥 작은 희망을 심어주었다. 며칠 뒤 그는 짐을 꾸려 정선행 첫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곳은 조용했다. 서울의 분주함과는 거리가 먼
나무와 산이 공기처럼 퍼진 마을. 민주는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다. 혹시 박현수 씨라고 아세요? 혼자 사시고 책을 나눠주셨다는 분이요. 사람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저 위쪽 외딴 집에 사시는 분 말이죠. 지금도 매주 도서관에 책을 기부하시곤 해요. 하지만 외부인과는 잘 만나지 않아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산길을 올랐다. 오솔길을 따라 걷기를 30분쯤 했을 때 작고 단정한 목조주택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에는 나무들이 자라 있었고 앞들에는 직접 쓴 듯한 문패가 걸려 있었다. 박현수, 조용한 씨앗을 심는 사람. 그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다. 민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얼굴. 세월이 흘러 주름이 더 깊어졌지만 따뜻한 눈빛과 그 조용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혹시 기억하세요? 민주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박현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다. 인사동 거리. 책을 안고 있던 소년. 너였구나. 그 말에 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2권의 책을 내밀었다. 하나는 그때 아저씨가 주신 책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쓴 책이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박현수는 조용히 2 책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그날 오후 그들은 작은 다실에 마주 앉았다. 박현수는 직접 끓인 쌍화차를 건넸고 민주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호소에서의 생활, 검정고시, 대학, 책 출간, 강연, 그리고 자신이 겪은 내면의 갈등까지. 박현수는 대부분 듣기만 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짧게 1~2 마디 덧붙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왜 그때 저한테 책을 주셨어요? 박현수는 창밖으로 눈을 돌리며 대답했다. 예전에 나도 누군가에게 책 1권을 받은 적이 있어. 그때 그 책이 나를 살렸지. 그래서 생각했어. 나는 더 이상 크고 거창한 걸 할 수 없지만 책 1권 정도는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겠다고.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었다. 그는 생각했다. 희망은 그렇게 소리 없이 이어지는 거구나. 해가 저물 무렵 민주는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저씨는 왜 숨어 지내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저씨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박현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세상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나서면 돼. 지금은 너 같은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그는 다짐했다. 이제 나도 책 1권을 들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겠지.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씨앗을 건네주겠지. 서울로 돌아온 민주는 마음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박현수와의 만남은 어떤 해답이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며칠 뒤 민주는 출판사와 미팅을 가졌다. 책 반응이 좋습니다. 다음 책 준비하셔도 돼요. 새 책은 자전적인 내용보다 더 넓은 범위로 가볼까요? 혹시 강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자기계발서도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책보다 행동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는 출판사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조용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씨앗 나눔 프로젝트. 책 1권이 인생을 바꾼다면 그 책을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건네보자. 그날부터 민주는 기존 인쇄의 일부를 활용해 중고도서 구입과 재인쇄 작업을 시작했다. 책 목록에는 그의 인생을 바꾼 희망의 씨앗을 포함해 다양한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담은 도서들이 포함됐다. 그는 각지의 청소년 복지센터, 비인가 대안학교, 쉼터, 교도소 프로그램과 연락을 취했고 먼저 수십 군데에 편지를 보냈다. 제가 책을 보냅니다. 그저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책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어느 고등학교 교사는 전화를 걸어왔다. 요즘 애들 책 잘 안 읽어요. 그런데 민준 씨 책은 다르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꼭 함께하고 싶어요. 한 소녀 보호센터에서는 15살 여자아이가 손편지를 보냈다. 전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날 믿어준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민주는 매일 책을 포장하고 손글씨 엽서를 써넣었다. 때론 새벽까지 작업이 이어졌지만 그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건 나 혼자가 아니라 박현수 아저씨와 나, 그리고 그 전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온 길의 연장이다. 프로젝트는 점점 확장되었다. 몇몇 청년 봉사자들이 자원했고 각 지역의 도서관과 연계된 시약 코너가 생겼다. 학생들은 그 코너에서 책을 대출받고 읽은 후 자신만의 메시지를 책 안에 남긴 채 다시 반납했다. 책 한 권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며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의 촬영 제안을 받았다. 책으로 희망을 나누는 청년, 민준의 여정. 그는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단, 조건은 하나였다. 이야기의 중심은 저 말고 책을 읽고 변화한 사람이어야 해요. 촬영팀은 전국을 돌며 책을 읽은 이들의 후기를 담았다. 쉼터에서 자립을 준비 중인 소년. 학교 폭력으로 자퇴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한 고등학생. 출소 후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 그들의 얼굴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빛이 있었다. 방송이 나간 후 프로젝트에 후원하겠다는 기업도 생겼고 몇몇 유명 작가들도 씨앗 나눔에 자신의 책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민주는 박현수에게 편지를 썼다. 아저씨, 당신이 내게 건넨 책은 이제 수천 권이 되었습니다. 그 책들은 지금도 누군가의 손에 들려 마음속에 작은 싹을 틔우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저씨의 조용한 손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이 전해졌다고 믿었다. 어느 날 그는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마친 후 교무실 한쪽에 놓인 책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거기엔 희망의 씨앗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누군가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이 책은 내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이 책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부디 당신에게도 같은 빛이 닿기를. 민주는 조용히 책을 꺼내 펼쳐들었다. 책 안에는 수십 개의 쪽지와 메모, 낙서가 남겨져 있었다. 책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럿의 것이었고 수많은 마음이 얽혀있는 살아있는 존재 같았다. 그날 밤 민주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원고에 첫 줄을 썼다. 씨앗은 땅에 심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번 심어진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자란다. 그 자람의 시간은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다. 조용히, 믿으며. 민주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프로젝트는 전국 120여 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었고 매주 수천 권의 책이 포장되어 배송되고 있었다. 새로 합류한 자원봉사자들, 미디어 요청, 기부처 대응, 학교 및 기관 강연 일정까지. 어느새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NGO 단체로 등록하시죠. 운영 매뉴얼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한켠, 커피는 식고 책상 위 노트에는 미처 지우지 못한 체크박스가 가득했다. 민주는 점점 웃음을 잃고 있었다. 무언가를 해도 만족이 없었고 잠에 들기도 어려웠다. 강연 후 혼자 숙소에 돌아오면 이상한 공허감이 밀려왔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기대에 끌려가고 있는 걸까? 가끔씩 사람들은 그를 이상화했다. 현대판 성인이다. 하늘이 내린 사명자다. 진정한 영웅. 그 말들 앞에서 그는 멋쩍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다. 그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길 위에서 맞고 울던 소년. 책 한 권을 껴안고 잠든 그 아이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작은 쉼터를 찾아갔다.
강연 요청이 아닌 아무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거기서 그는 17살 정훈이라는 소년을 만났다. 정훈은 반항적인 눈빛으로 물었다. 형은 힘들지 않아요? 이런 일 계속하는 거. 민주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답했다. 힘들어. 가끔은 그냥 모든 걸 멈추고 싶어. 나 혼자서만 버티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근데 형 얘기 듣고 나서 나도 누군가한테 책을 줘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민주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웃었다. 아주 작고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그날 밤, 그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희망의 씨앗을 다시 펼쳤다. 몇 해 전에 밑줄 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너는 사람들을 도우려 할 때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봐야 한다. 무너진 등불은 빛을 줄 수 없다. 그는 조용히 책을 덮고 노트를 꺼내 썼다. 쉼. 그는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뉴스는 놀랐고, 일부는 우려했고, 많은 사람은 응원했다.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진짜 리더십은 멈출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민준 씨,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세요. 그는 그동안 쌓인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2주간의 산책 여행을 떠났다. 계획 없는 발걸음, 이름 모를 마을, 조용한 바닷가, 책 한 권과 노트 하나. 그는 하루하루를 오롯이 민준으로 살았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우연히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그는 다시 자신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어느 날 해질 무렵 들른 작은 시골 책방에서 그는 한 장면을 마주쳤다. 한 중년 남성이 아이에게 책을 건네고 있었다. 이거 내게 맞을 것 같아서. 민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너무도 익숙한 장면. 마치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책방을 나와 바닷가에 앉았다. 노트를 펴고 그날의 일기를 썼다. 오늘 나의 과거와 현재가 겹쳤다. 책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나는 그 둘의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 그는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어느 날은 무게였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이 씨앗은 혼자 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이었다. 2주 후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사무실 문을 열고 함께 일하던 봉사자들과 눈을 맞췄다. 기다렸어요. 쉬니까 좀 얼굴이 좋아졌네요. 다시 시작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나부터 돌보면서 함께 가자. 그는 이제 안다. 희망은 완벽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불빛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임을. 계절이 바뀌었다. 민준의 머리칼도 조금 자랐고 얼굴에는 전보다 단단한 기색이 배어 있었다. 그는 다시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도를 줄였다. 모든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자신이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현장만 찾았다. 형, 나도 책을 쓰고 싶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씨앗을 줄 수 있을까요? 형 덕분에 다시 학교에 가요. 그는 이제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어느 날 그는 씨앗 나눔 학교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글쓰기 캠프를 열었다. 1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가정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둔 아이, 장애 형제를 돌보며 꿈을 접은 아이, 글을 쓰며 자신을 겨우 지탱해온 아이들. 그는 첫날 아이들에게 책을 한 권씩 건네며 말했다. 이건 누군가가 나에게 준 책이에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씨앗을 키워보세요. 아이들은 서툴지만 진지하게 글을 써내려갔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웃음으로. 그 글들 속에는 민준이 처음 씨앗을 받은 그날의 떨림과 같은 순수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캠프 마지막 날, 민준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다. 작은 노트 한 권씩을 들고 그곳에서 각자 한 문장씩 읽어내려갔다.
나는 이제 나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아픔을 안고도 앞으로 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 그리고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글들은 우리 모두의 씨앗이에요. 그날 밤 캠프장 벽에는 조용히 아이들의 문장이 붙었다. 새벽까지 그 글들을 읽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 글 앞에서 울다간 자원봉사자도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한 봉투를 받았다. 보낸 사람 박현수.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편지 한 장,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민준아, 잘 자랐구나. 나는 이제 곧 바다로 간다. 사람들 대신 물결과 대화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 너를 만나 다행이었다. 그날 너에게 책을 준 건 내 삶에서 가장 따뜻한 일이었어. 지금 그 씨앗이 꽃이 된 걸 보니 내 인생도 잘 살아낸 것 같구나. 우리 다시 만나진 못하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단다. 왜냐하면 너는 내 마음속에 늘 있으니까. 안녕. 그리고 고맙다. 사진은 박현수가 작은 바닷가 마을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은 수평선으로 이어지는 잔잔한 파도. 그리고 그의 손에는 희망의 씨앗이 들려 있었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히려 채워진 느낌. 며칠 뒤 그는 박현수가 마지막으로 살던 마을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가 머물던 작은 집이 있었고 주민들은 그를 조용한 독서가라 불렀다. 그의 방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책갈피마다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 책이 누군가의 밤을 밝혀주기를.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만큼 자란다. 고통은 흘러가고 기록은 남는다. 민주는 조용히 그 공간을 정리하며 작은 선반 하나를 남겼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책과 박현수가 남긴 희망의 씨앗을 함께 올려놓았다. 그는 작은 팻말을 달았다. 희망은 소리 없이 전해진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박현수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충분히 곁에 있었고, 이제 그의 삶을 이어받은 자신의 차례였다. 그의 겨울, 민주는 두 번째 책을 출간했다. 제목은 꽃이 된 씨앗.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은 나에게 씨앗을 건네준 한 사람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씨앗을 기다리는 당신을 위해.